그래서 가와 나에서 간디의 인도 문명, 주나라의 황허 문명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둘 다 공통점은 도덕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 요거죠. 본질적이고 얘는 수단적입니다. 자, 문명 발달을 위한 필요 요소, 욕망의 절제, 자제력이 이 목적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리고 체제와 제도의 정비를 위해서 수단으로 도덕을 활용한 거예요. 자, 이것의 특성을 한번 보면 제시문 가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욕망을 절제해야 돼. 그러니까 각 구성원 개개인들이 모두 개인적으로 이 간디가 추구하는 그 인도 문명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고 내가 심리적으로 캄다운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간디인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건 다 추론이에요. 처음에 도덕을 중시하는데 그 도덕이 욕망을 절제한다, 개인적 심리적인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추론을 해내는 거죠. 도덕에서부터.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단적인데 이게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 차원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널리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는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냥 정신적으로 행복해지는 게 가의 목표예요. 그런데 나의 목표는 좀 다르죠. 국가 질서. 그리고 더 거대한 국가를 이루어서 이걸 유지하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연결이 되는 애는 제시문 나예요. 제시문 가는 굉장히 정신적 차원인 거고요. 그렇죠? 자, 선호하는 국가의 규모가 달라요. 제시문 가는 소규모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는 대규모 국가 조직체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에 대한 관점의 차이 한번 보시면 가에서는 정신적 의식의 고양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나에서는 사회 제도의 완비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른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남은 건 뭐냐면 이제 2번이에요. 1번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답안을 드릴 건데 공통점은 도덕을 중시한다. 그래서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하고 그러나 도덕을 중시하는 목적과 특성,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질적 목적을 위해서 도덕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중국 문명은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제가 공개 특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려고 했던 건 바로 저 평가 문항이었어요. 비판하라라고 나오면 훨씬 더 쉽게 물어본 거예요. 비판. 원래 평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얘기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냐면 이 또는을 보시면 가를 비판하거나 다를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둘 다 비판을 같이 한 제시문 안에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면 좋죠. 이제 연대가 가끔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셋 중에 하나만 해라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착각을 하시고 셋 다 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그러면 조금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가의 간디의 주장 또는 다의 허생의 주장을 이제 비판해야 되는데 제시문을 활용하여요. 제시문 가나다가 있는데 가를 비판하려면 가를 끌고 와서 가를 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를 비판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면 활용할 제시문의 수가 말하자면 제시문이 달라지는 거죠. 얘를 비판하려면 나다를 끌고 와야 되는 거고 얘를 비판하려면 가나를 끌고 오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와 나를 정리를 했으니까 다의 허생의 주장을 먼저 비판하는 걸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가를 비판하는 것을 나다를 이용해서 비판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를 여기에 살짝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다를 한번 비판을 해보는 걸로 정리를 해볼게요.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호걸들과 결탁해야 된다. 남의 나라를 치려면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첩자를 보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죠.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됐어.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어. 그러니까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을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쟤네를 칠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친한 척 가서 하라는 거야. 칠 거면서.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친한 척 다가가서 뒤통수 까라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부도덕하냐. 그죠? 그러니까 제시문 다해 말하자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비록 그 수단과 방법이 부도덕할지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혹은 승리를 위해서 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대. 아우 뭐야 그냥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 뭐. 무조건 이기는 게 장땡 아니야? 지금 이런 거예요. 아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이길 건데?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너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병자호란을 겪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병자호란에서 받은 어떤 치욕을 어떻게 씻을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쟤네들하고 일단 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침투할 거야? 국중의 자제들을 뽑아. 그러니까 되게 지체 높은 양반의 자제들을 유학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야. 먼저 글로 보내. 거기서 아예 살게 해. 그리고 이제 선비는 빈공과에 응시해가지고 거기에 그 말하자면 지배층으로 이제 침투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상인은 상인대로 상인의 세계로 침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천하를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 야, 근데 만약에 이제 적당한 사람 잘 하늘에 천거해서 잘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거고 못 돼도 백구제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대장이 이제 이거를 의뢰했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방법을 물었던 사람이에요. 힘없이 말해. 아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사대부들은 이 명예, 조선의 어떤 기계, 지조와 절개 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예식 뭐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가 중국의 그러니까 변발 알죠? 황비용 머리 반절 없는 뒤에 이렇게 머리 땄잖아요. 누가 그렇게 머리 밀 거냐는 거야 절반을. 우리는 무조건 상투 틀어야 되는데 그리고 누가 그 나라 옷을 입겠니? 허세인 꾸짖어서 이게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말이야. 응? 이게 막 이제 혼내. 아니 그거 야 너네가 입고 있는 거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거라고. 야 그거 흰 옷은 그거 상인이나 입는 거고 머리털은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상투 튼 거 그거 남쪽 오랑캐 습소 그 일본 애들 쪽발이들 제가 쪽발이라고 말했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제가 상스러운 말을 일본 애들이 그 쪽진 머리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 바리를 붙이니까 이런 험한 말이 되네요. 아무튼 그 쪽진 머리 하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그걸 예법이라고 해. 말도 안 돼. 야 그걸 지킬 거를 지켜야지. 그 미친 거 아니야? 실리가 중요하지? 강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얘네한테 지금 져가지고 지금 식민통치 당하고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이길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줬더니 그거 안 된다고? 야 너네가 지킨다고 하는 게 그게 뭔데? 라고 꾸짖는 거예요. 번호기는 원수를 갖기에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대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 다 예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고 있었던 명예 자기가 추구했던 어떤 외적 조건 이런 거 다 버렸다는 거야. 근데 뭘 중요시해? 지금 정신 차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답안을 한번 보시면 자 이거 먼저 제가 제시를 했네요.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허생을 비판하는 것부터 한번 보시면 제시문 가와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비판할 건 부도덕하다예요. 도덕성이 없어. 야 정정당당해야지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 그리고 친한 척 왔다가 뒤에서 뒤통수 그 진짜 아니지 않냐? 그거 안 하고 싶어. 왜? 우리가 뭐
우리 나라를 막 그렇게 강성하게 키워서 막 그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의 올바름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나는 뭐를 비판할 수 있냐? 나에서 허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목적 그 자체를 위해서 예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예의와 범절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의와 범절을 위한 어떤 그 형식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도 안 중요한가?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어른하고 식사하는데 예법이 뭐가 중요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어른 앞에서 담배 한 대 필게요. 전자담배니까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담배 피고 막 그럴 거야? 면접 보러 가는데 본질이 중요하지. 그래서 막 머리 이상하게 하고 가가지고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서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입고 그렇게 가서 앉아서 배꼽 언더부 입고 갈 거냐고? 못하죠. 그런 진짜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결혼식장에 갔는데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해? 나 흰 옷 좋아해? 하얗게 진짜 신부가 있는데 심지어 막 하얀 드레스 입고 가. 미친 거지. 또라이야 그거. 그러면은 얘기해볼까? 지금 초상 났어. 지금 장례식장 가야 돼. 나의 패션을 포기할 수 없다. 형식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막 빨간색 옷으로 막 혹은 화려하게 막 치장을 하고 막 메이크업 풀메를 하고 막 가. 미친 거죠. 우리는 형식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중요해요. 형식이 곧 뭘 말해줘?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줘. 그 사람의 이 애티튜드는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줘. 그러면 역으로 이 제시문 가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나와 다를 가지고.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더 어려운데 오히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난 본질만 중요해. 나는 그냥 원래 있던 그 도덕성을 유지하고 나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거야. 우리 그 기초 단계 1강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내 것만 고수하면 어떡해? 나보다 더 뛰어난 애가 나를 침략하러 왔어. 나를 이제 먹었어. 지는 거야. 나는 그냥 약자가 돼버려. 내가 나의 조상의 것을 굉장히 존중하는 건 되게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것만을 고수해서 내가 생각하는 문명은 이거라고 도덕적 올바름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서양의 열광들이 와가지고 그러세요? 먹어버리잖아.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인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도 필요 없다? 그리고 나에서는 봉건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범주를 굉장히 키워가지고 거대한 국가를 만들어서 이 힘을 키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뭔가 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제시문 나는 뭐가 된다는 거야? 큰 국가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는 악이 난무하고 무조건 부자가 예를 들면 너를 착취하려고 하고 안 좋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이 태도는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이들은 성장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로 전락해서 침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가는 충분히 비판할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다의 관점은 어때요? 다의 관점.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들이 제시문 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 허생이 봤을 때 제시문 가는 굉장히 멍청한 거야. 분명히 우리가 지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본질을 중시해서 근본적인 실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는 옳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문명은 인간이 소유욕과 사치, 쾌락을 절제하고 정신적 행복을 추구해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해. 자, 그러나 이는 문명의 개념을 지나치게 개인적 차원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로 국한해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명은 개인의 도덕적으로 절제를 한다고 해서 완성이 되진 않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에서는
개인적으로 열정의 자제력을 얻으면 절제를 하면 문명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됩니까? 강력한 법과 질서, 법을 통해서 처벌을 해서 질서를 구현해야지. 근데 그거 안 하고 정신적으로만 하겠대. 문제가 있는 거죠. 재심은 나는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말하자면 추구하는 가치를 더 극대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냥 정신만 가겠대.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인간이 사치와 쾌락을 단념하고 여전히 옛 오두막집에 산다거나 과거의 교육을 고수하는 것, 심지어 다른 누구로부터도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배우지 마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 주장은 배타적 의식일 뿐이다. 자, 그냥 배척하는 거야. 그럼 고립되는 거죠, 안으로. 자, 이는 문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문명적이고 반문명적이래요. 그러니까 문명이 아니라는 거야. 자, 또한 도덕 정신의 상실을 이유로 기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기계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도 도덕성은 여전히 중요한 삶의 가치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마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에서는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계 문명이 발달했어도 도덕 가치 중요하잖아요. 도덕성 너무 중요해. 자, 그렇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그 논술고사 연세대 고려대학교에서 자신의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것들의 패턴이 거의 대부분 도덕성이야.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거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자, 이렇게 물질 문명을 외면하고 시대의 변화를 거스르는 삶의 방식은 결국 국가의 힘을 약화시켜 주변 강자의 침탈을 초래한다. 또 침략당할 거야. 자, 정신적 행복은 국가가 존속된 이후에 추구할 수 있기에 국가 존속이 어렵다면 간디의 주장은 무의미해. 자, 문명은 오히려 다의 허생의 주장처럼 시대의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처와 적극적 탐색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조선이 청과 손을 잡고 선비의 유학을 장려하거나 상인의 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국강병의 길이자 다른 문명과의 교류이다. 교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즉 문명이란 물질 문명의 토대 위에 정신적 가치를 지키고 다른 문명과 교류함으로써 더 큰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립된 사회는 발전할 수 없어요.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국가들의 흡수 통합이었고 로마 사회 역시 마찬가지. 로마 시민권을 따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수용하는 거야. 왜냐하면 서로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해. 그러면 이 서로 다른 국가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들이 잘 흡수가 되고 좋았던 문명들이 많이 섞이면서 점차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좋았던 문명들은 잘 외국의 것을 받아들였던, 우리도 교훈이 있잖아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그렇게 강하게 장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보다 빠르게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어쩌면 일본보다 더 빠르게 서구화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일본보다 더 빠르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글쎄 신식 군사 무기가 도입이 됐었겠죠. 신식 군사 무기가 도입이 됐었다면 우리가 그 일본의 총포 앞에서 강화도에서 쓰러지진 않았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조금 더 빠르게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외세의 것들을 받아들였으면, 어차피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일 바에야 아예 직접적으로 서구의 것을 바로 직수입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좀 왜곡된 것들이 되게 많죠. 문명은 물질 문명뿐만 아니라 제도나 정신, 문화 등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쟁기에서 나아가 기계를 활용하는 것, 오두막집에서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문명의 발전이며 안정적 사회 질서를 구현하는 것 역시 발달된 문명의 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추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두막집 그거 너희들의 정신을 그대로 고수하는 건 좋겠지만 조금 더 발달된 형태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디가 제기한 대도시의 치안 불안, 빈부격차 같은 사회 문제는 안정적인 사회 질서로 통제 가능하다. 자, 나에서 주나라는 천명 사상을 바탕으로 도덕과 학문에 의한 정치 체제 발달을 이끌어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과 제도를 통해서 이 사회의 질서를 이끌어냈다는 얘기죠.
자, 주나라는 이러한 제도와 사상을 바탕으로 황후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명은 물질적 발전이나 경쟁을 거부하고 정신적, 도덕적 가치만을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오히려 그러한 정신적, 도덕적 가치가 물질적 발전과 더불어 정치적, 사회적 질서 위에서 발현되었을 때 문명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딱 갑작스럽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비판해라,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비판해라 라고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할 수 있죠. 왜? 제시문들이 완전히 다 달라 보이기 때문에. 자, 가나를 이용해서 달을 비판해 볼까요? 허생은 조선이 청에 전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실리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예법을 고수하는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 조선이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허생의 주장대로 청의 호걸과 결탁하거나 문인이나 상인을 보내 그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방안은 강대국과 결탁하여 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자체적 국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에서 제시한 주나라의 예처럼 도덕과 학문을 기초로 한 정치 체제나 사회 질서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종법제나 천명사상은 주나라에 적합했던 정치 제도이자 사상이었다. 자, 후대에 주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인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그 시대에 맞는 정치 제도와 사회 질서가 마련되었기 때문이지 주변 나라와 결탁했기 때문이 아니다. 조선 역시 강대국과 먼저 결탁한다고 해서 나라의 힘이 저절로 커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허생은 실리를 위해 명분을 버릴 것을 주장하며 예법을 고수하는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오랑캐 땅에서 태어났으므로 사대부라고 뽐낼 수 없으며 흰옷은 상인의 옷이고 상투는 오랑캐 습속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거 이제 비판해야 되겠죠? 이는 지극히 자기 비하적인 발상이자 중국 중심적인 사고이다. 흰옷은 백의민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되며 상투가 오랑캐의 습속이라고 하는 것 역시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무시한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상투 등은 복식 문화인 동시에 마음의 덕이 겉으로 표출된 예에 해당한다. 즉 상복으로서 흰옷을 입는 것은 마음의 덕을 예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나에서 나타난 예를 실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중시하는 자세이며 가에서 언급한 마음과 열정에 대한 자제력이 겉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조선 문명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물질적 현실적 이익을 위해 전통적 예법을 벗어던지고 되누며 옷을 입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나라의 정신적 가치를 버리는 것과 같다. 자, 국익을 위해서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전통적 예법 속에 담겨있는 민족적 정체성의 정신적 가치나 사회적 질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러한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실리를 추구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다 추론이에요, 사실. 비판을 할 때.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1100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려면 제시문 자체에서 뽑아내는 내용 요소가 많아야 돼요. 선생님 글자 수가 부족해요를 기초 단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기로 단 6개월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글자 수가 오히려 못 줄여서 안달일 거예요. 왜? 어떤 내용에 포인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치 이제 논술의 문법을 이해하듯이 뭐를 파악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보물찾기 같은 거 초등학교 때 해보셨어요? 보물찾기? 그런 거 어디에 선생님들이 뭔가 숨겨놓는지 뭔가 원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년을 거듭할수록 이쯤에서 숨겨져 있겠다. 이쯤에서 뭔가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제시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느낌이 와요. 근데 선생님 그걸 어떻게 터득하나요? 방법은 이 논술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서 첨삭을 통해서 문장을 다듬어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 그런 경험치를 많이 쌓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러분도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문장을 수정하는 거는 혼자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저도 저 역시 제가 답안을 작성해 놓고 여기에 PPT를 띄우는 순간 안 보이던 실수가 막 보이거든요. 내가 아까도 분명히 보고 왔는데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제가 문장을 그 자리에서 막 고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초반에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문장 요약을 좀 해주시고
아, 답안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참고 자료, 제가 드리는 예시 답안을 조금 많이 참고를 해보셔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구나를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대학생들 수준에서는 이렇게 제가 답안 제공을 해드리면 아, 내가 쓴 부분에서 내가 안 쓴 부분이 뭐고 내가 쓴 부분에서 이 예시 답안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금방 간파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 좀 적용을 좀 해보시면 충분히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비교, 요약, 설명, 평가 이 4개의 논제 요구 조건은 충분히 다 해결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응용 단계쯤 가시면 논하라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거예요. 그러니까 논하라라는 논제는 딱 고려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요약부터 시작해서 설명평가까지 다 포괄된 게 논하라예요. 그래서 이 논하라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꾸준히 좀 준비를 해 보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자, 고생 많으셨고 제가 3월 달에 또 공개 특강을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논제를 하나씩 더 풀어볼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또 참여를 해주시면 이렇게 또 알차게 좋은 그 논제들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본 토대 그리고 자료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안 예시 답안 밖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예시 답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상담 필요하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분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맞죠? 그죠? 전수도? 알겠어요. 자, 고생하셨고 우리 정규반은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